서울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67의 김영수는 식당 화장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고쳤습니다. 오래된 한복이지만 깨끗하게 다려 입었습니다. 평생 반찬 가게를 하며 모은 돈으로 장만한 유일한 비단 한복이었습니다. 손끝으로 한복깃을 매만졌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깊게 패인 주름, 푸석해진 피부, 35년 세월의 무게가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딸 수진이의 양가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며 34살의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딸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여기 있었네. 긴장하지 마. 재민 씨 아버지 좋은 분이래. 그래, 알았다. 근데 어머니 쪽은 안 오신다며? 응, 재민 씨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대. 아버지 혼자 오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홀로 딸을 키워온 자신처럼 상대 집안도 홀부모라는 사실이 묘한 동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재민 씨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신대. 한성그룹이라고. 한성그룹? 거기 꽤 큰 회사 아니야? 응. 건설이랑 유통하는 중견그룹이래. 근데 재민 씨는 안 그래. 겸손하고 따뜻하고. 아버지 재력 자랑 한 번도 안 했어. 수진이가 영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나 혼자 키우느라 고생 많았잖아. 이제 나 잘 살게. 엄마도 편하게 살아. 영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35년 동안 오직 이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이 아이가 행복해지는 것. 그것 하나였습니다. 뭘 고마워해. 내가 잘 자라줘서 엄마가 고맙지. 수진이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영순도 따라 웃었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두 사람이 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재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32살의 훤칠한 청년. 맑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진 씨 아버지 오셨어요. 방금 도착하셨대요. 룸문이 열렸습니다. 아, 오셨네요. 수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재민 씨 아버지야. 영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색빛 머리카락에 깊게 패인 주름. 69의 나이에 걸맞은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당당한 체구. 권위 있는 분위기가 온몸에서 풍겼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그 눈빛만은 35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날카롭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 박성태. 35년 전 갓 태어난 딸과 빚더미만 남겨두고 사라진 남자. 영순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주변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5년 전 그 새벽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텅 빈 방, 사라진 남편, 테이블 위에 놓인 쪽지 한 장, 품에 안긴 갓난아기의 울음소리. 그 남자가 지금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재민이 아버지 박성태입니다. 박성태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시선이 영순에게 닿았습니다. 찰나의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분명히 알아본 것입니다. 35년 만에 다시 마주친 여자. 자신이 버리고 도망간 여자. 하지만 박성태는 이내 태연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오늘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우리 재민이가 좋은 아가씨를 만났더군요. 영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인지
억울함인지 아니면 35년 묵은 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이 남자가 35년 전에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말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딸.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하면 딸의 결혼은 끝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얼굴이 창백해.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다. 갑자기 어지러워서 영수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영수는 박성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도 영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입 다물라는 무언의 협박. 상견례가 시작됐습니다. 박성태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인 것처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수진 씨가 대기업 과장이라면서요? 요즘 젊은 여성들 정말 대단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수진이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재민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 씨는 정말 열심히 해요. 야근도 많이 하고 책임감이 강해요. 그래요? 우리 재민이가 잘 챙겨줘야겠네. 좋은 아내가 되겠어요. 박성태가 웃었습니다.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35년 전에 갓난아기 버리고 도망간 남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 영수는 젓가락을 쥔 손이 떨려서 음식을 제대로 집을 수가 없었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 위선적인 모습을 보십시오. 35년 전에 갓 태어난 아기와 아내를 버리고 도망간 놈이 지금 저렇게 좋은 아버지인 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수진 씨 아버지는 안 오셨네요. 박성태가 능청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눈빛에 비웃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간 영순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오래전에. 아, 그러셨군요. 안 됐네요. 일찍 여의셨군요. 박성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 동정의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은 줄 알았지. 아니, 내가 죽였다고 생각했겠지. 나와 수진이를 버리고 도망가면서 우리가 굶어 죽든 빚에 쪼들려 죽든 상관없었겠지. 상견례가 끝날 때까지 영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게 될 텐데 연락처 드릴게요. 박성태가 영순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을 받는 영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박성태. 회장? 이 인간이 회장이라니. 영순은 명함을 주머니에 구겨 넣었습니다. 식당을 나서는데 박성태가 영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이 앞서 걸어가는 틈을 타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랜만이군. 영순 씨, 많이 늙었네. 영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명하게 처신해.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박성태가 차갑게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 서서 박성태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피가 났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영수는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탔는지, 지하철을 탔는지, 택시를 탔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박성태, 박성태. 그 이름을 되뇌자 35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35년 동안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1989년 3월 서울 봉천동의 단칸방이었습니다. 좁고 낡은 방. 벽지는 군데군데 뜯어져 있었고 장판은 닳아서 바닥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22살의 영순에게는 행복한 공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사는 곳이었으니까. 여보, 진통이 와요. 영순이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뭐, 지금 아직 2주나 남았잖아. 24살의 박성태가 허둥지둥 영순을 부축했습니다. 잘생긴 얼굴에 당황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여보, 병원 가야 해요. 알았어. 택시 불러올게. 잠깐만 기다려. 박성태가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영수는 배를 움켜쥐고 버텼습니다. 진통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새 식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새벽 영수는 작은 산부인과에서 딸을 낳았습니다. 2.8kg의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딸이에요. 간호사가 아기를 영순의 품에 안겨줬습니다. 아기의 얼굴을 처음 봤을 때 영순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 꼭 감은 눈, 오물오물 움직이는 입술,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여보 봐요. 우리 딸이에요. 영순이 품에 안긴 아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성태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기쁨보다 불안이 짙게 서려 있었습니다. 초조하게 문 쪽을 바라보기도 하고 휴대폰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름은 뭐로 할까요? 수진이, 맑을 수, 참진, 맑고 참된 아이로 자라라고. 수진이. 좋네요. 박성태가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영수는 아기의 조그만 손가락을 쥐었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완벽했습니다. 작은 손톱까지도. 수진아, 엄마야. 아빠도 여기 있어. 우리 행복하게 살자. 아빠가 사업 성공하면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예쁜 옷도 사주고 좋은 학교도 보내줄 거야. 영수는 그때 박성태의 그 눈빛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알았더라면 절대로 놓아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출산 후 3일째 되던 새벽이었습니다. 영순이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이 어두웠습니다. 옆자리를 더듬었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직 출산 후라 몸이 무거웠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옷장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남편의 옷가지가 전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모아둔 돈,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50만 원. 그것도 없었습니다.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를 보았습니다.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었습니다. 미안하다.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게 됐다. 너까지 다칠 것 같아서 떠난다. 아이는 미안하다. 언젠가 연락할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영수는 그 쪽지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채업자? 무슨 사채업자? 빚이 있다는 말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떠난다고? 어디로? 왜? 아이는 미안하다고? 미안하면 어떻게 하라고? 품에 안긴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으앙. 영수는 아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야? 영순의 울음소리가 단칸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와 엄마의 울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그날 밤 영순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기를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왜 떠났는지, 어디로 갔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사채업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쿵쿵쿵. 문 열어. 박성태 거기 있는 거 알아? 영순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험상궂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뚱뚱하고 한 명은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둘 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영순을 노려보았습니다. 박성태 어딨어? 그게 며칠 전에 나갔는데 안 들어왔어요. 뭐? 도망갔어? 남자들의 얼굴이 험악해졌습니다. 에이, 또 튀었네. 그 자식 진짜. 뚱뚱한 남자가 혀를 찼습니다. 마른 남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순이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들어오시면. 닥쳐. 남자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좁은 방, 낡은 가구, 그리고 요람에 누운 갓난아기.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으앙. 시끄러.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아기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아줌마 남편이 튀었으면 마누라가 갚아야지. 빚이요? 얼마나? 3천만 원. 영순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1989년에 3천만 원은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10년을 모아야 할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저는 몰랐어요. 남편이 빚이 있다는 말을 한 번도 몰랐든 말았든 상관없어. 갚아. 저한테 그런 돈이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떡하지? 뚱뚱한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이 방이라도 팔아야겠네. 아, 전세지? 그럼 전세금이라도 내놔. 그건 저희 어머니 돈이에요. 제 돈이 아니에요. 상관없어. 박성태 마누라면 책임져야지. 영수는 갓난아기를 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시간만 주세요. 반드시 갚을게요. 갚긴 뭘 갚아? 아줌마가 뭘로? 마른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이자라도 가져와. 300만 원. 안 그러면 남자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방도 날아가는 거야. 알았어? 사채업자들이 떠났습니다. 영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품에 안긴 아기가 배가 고픈지 칭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젖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충격으로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그날 영수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친정어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가 봉천동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흐느끼는 딸과 우는 아기를 보고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영순아, 그놈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갓난아기를 버리고 도망을 가다니. 엄마 미안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미안하긴. 내가 뭘 잘못했어. 그놈이 나쁜 놈이지.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털었습니다. 전세금 일부와 비상금을 합쳐서 1천만 원. 그걸로 빚 일부를 갚았습니다. 나머지는 엄마도 더 없다. 알아요, 엄마.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영순아, 어떻게 할 거니? 2천만 원이 아직 남았는데. 제가 갚을게요. 어떻게든.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불쌍한 것. 아이도 어린데. 나머지 2천만 원. 영수는 10년에 걸쳐 갚아나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 설거지를 하고 낮에는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포장마차에서 일했습니다. 잠은 하루 서너 시간이 전부였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 피가 났습니다. 차가운 물에 설거지를 하면 상처가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약살 돈이 없어서 소금물에 담갔습니다. 그게 소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어오르고 손바닥은 굳은 살로 딱딱해졌습니다. 22살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60 노인의 손 같았습니다. 공장에서 쓰러져 실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였습니다. 아줌마, 쉬어야 해요. 이러다 죽어요. 괜찮아요. 내일 출근할게요. 의사가 말려도 다음날 다시 출근했습니다. 쉬면 돈을 못 벌었고 돈을 못 벌면 빚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빚을 못 갚으면 사채업자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수진이가 열이 펄펄 끓는 밤에도 병원비가 없어서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해열제만 먹이고 밤새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줬습니다. 엄마, 아파. 3살 수진이가 울었습니다. 알아. 조금만 참아. 금방 나을 거야. 영수는 수진이를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빠 잘못 만나서. 엄마가 미안해. 그렇게 이를 악물고 35년을 버텼습니다. 영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인간이 한성그룹 회장이라고? 주머니에서 구겨진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박성태. 나는 그 빚을 갚느라 10년을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나는 하루 서너 시간 자며 딸을 키웠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 피가 나도 약 하나 못 샀습니다. 딸이 아파도 병원 한 번 못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재벌이 되어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금태 시계를 차고 회장님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박성태, 내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성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5년 전의 젊은 얼굴과 오늘 본 늙은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을 꿨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쫓아오는 꿈, 아기를 안고 도망가는 꿈, 박성태가 비웃는 꿈. 아침에 일어나 욕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푸석해진 피부, 그리고 유독 창백해 보이는 안색. 영수는 세면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약봉지가 가득했습니다. 한 움큼씩 먹어야 하는 알약들. 2주 전 동네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계속되는 기침과 체중 감소 때문이었습니다. 김영수님, 기침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한 달 정도 됐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체중은요? 최근에 빠졌어요? 조금 5kg 정도.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큰 병원 가서 정밀 검사 받아보세요. 소견서 써드릴게요. 대학병원에서 CT 촬영을 하고 조직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 김영수님 들어오세요.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 표정만 봐도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폐 사진이었습니다. 하얀 점들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폐암입니다. 3기요. 여기 보이시죠? 이 하얀 부분들이 암세포예요. 이미 많이 진행됐습니다. 수술은 어렵고 항암 치료를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영수는 멍하니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6개월에서 1년. 그게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분께는 알리셨습니까? 아니요. 알리지 마세요. 하지만 치료 과정에서 보호자 도움이 딸이 있어요. 곧 결혼해요. 이런 소식 들으면 결혼 못해요. 제발 알리지 마세요. 의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약 처방해 드릴게요. 통증 관리부터 하시죠. 영수는 약봉지를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원래는 그냥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조용히 딸 결혼 지켜보고 조용히 눈 감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박성태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죽기 전에 그 인간한테 당한 걸 갚아야 해. 영수는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박성태, 내가 35년 동안 쌓아 올린 것을 무너뜨려 주겠어. 내가 죽기 전에. 며칠 후, 영수는 오래된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옷장 맨 아래 서랍. 35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이 35년 전의 기억을 다시 끄집어낼 것 같아서. 하지만 이제는 열어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상자가 나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빛바랜 물건들이 드러났습니다. 사진 몇 장, 종이 몇 개, 그리고 손때 묻은 수첩 하나. 영수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성태와 영순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 정식 결혼식은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진관에서 찍은 기념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박성태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영수는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 웃음이 거짓이라는 것을. 당시 박성태는 혼인신고를 미루자고 했습니다. 영순아, 지금은 내 상황이 좀 복잡해. 사업이 안정되면 그때 신고하자. 그래도 아이가 생겼는데 혼인신고해야 아이 호적도. 걱정 마. 사업만 되면 바로 신고할게. 약속해. 그때 결혼식도 제대로 올려줄게. 영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니까. 결국 정식 혼인신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실혼 관계. 그래서 박성태가 도망간 후에도 법적으로 따질 것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니었으니까. 그저 동거하던 남자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계획이었구나. 처음부터 나를 버릴 생각이었어. 영수는 사진을 내려놓고 상자 맨 아래에서 손때 묻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박성태가 쓰던 수첩. 도망가면서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왜 가져가지 않았는지는 모릅니다. 급하게 도망가느라 깜빡했을 수도 있고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펼쳐보니 대부분은 사업 관련 메모였습니다. 거래처 연락처, 물건 가격, 약속 일정. 그의 글씨체가 눈에 익었습니다. 날카롭고 빠른 필체. 그러다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이정희 아버지 사업 건설업, 자산 30억 추정, 접근 방법 결혼 전제로, 시간 필요 마이너스 영순이 문제 해결 후. 영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정혜? 누구야 이게?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영순이 마이너스 임신, 문제, 처리 방법 고민, 선택지일 낙태 설득, 이낙해하고 버리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처리 방법 고민? 나를 처리한다고? 페이지를 더 넘겼습니다. 이정희 아버지 만남, 호감, 사위로 들어가면 회사 물려받을 수 있을 듯. 영순이 처리 마이너스 출산 후 빚 핑계로 도망.
사채업자들한테 떠넘기면 됨. 새 출발. 이정희와 결혼. 인생 역전. 글씨가 흐릿해졌습니다. 눈물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수첩을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5년 동안 품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박성태가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간 거라는 희망. 어딘가에서 미안해하고 있을 거라는 희망. 그래도 자신을 사랑하긴 했을 거라는 희망.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 35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었던 그 희망.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산이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이용당했을 뿐이었습니다. 처리해야 할 문제였을 뿐이었습니다. 박성태, 내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35년 묵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울다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어. 35년 전 수첩. 박성태의 필체.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다는 증거. 하지만 더 필요해. 박성태가 빠져나갈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영수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이정희를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고 이정희 여사, 한성그룹 회장 부인, 2015년 별세.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우아한 중년 여성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고 이정희 여사는 건설업계의 거물 이만수 회장의 외동딸로 1989년 박성태 현 한성그룹 회장과 결혼했다. 결혼 후 남편의 사업을 내조하며 한성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 이 여사의 아버지 이만수 회장은 1995년 별세했으며 박성태 회장이 이만수 건설을 물려받아 현재의 한성그룹으로 키워냈다. 1989년 결혼. 모든 것이 연결됐습니다. 박성태는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직후 이정희와 결혼했습니다. 1989년 3월에 도망가서 1989년 5월에 결혼. 2달도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장인의 건설회사를 물려받아 지금의 한성그룹을 일궜습니다. 자수성가? 다 거짓말이었어. 처음부터 계획하고 나를 이용한 거야. 영수는 더 검색했습니다. 박성태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맨손으로 일군 신화 한성그룹 박성태 회장 인터뷰. 무일푼에서 시작해 중견그룹 일고. 박성태 회장의 성공 스토리. 자수성가의 표본. 박성태 회장 훈장 수여. 기사마다 자수성가, 맨손으로, 무일푼에서라는 말이 가득했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영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며칠 후 박성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영순 씨,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만나야겠어. 둘이서. 왜? 할 말이 있으니까. 내일 오후 2시. 리츠 칼튼 호텔. 혼자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수는 휴대폰을 쥔 채 생각했습니다. 덧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저 인간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리츠칼튼 호텔 로비였습니다. 영수는 로비에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고급스러운 소파. 평생 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35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도 이런 곳은 꿈도 못 꿨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포장마차에서 일하고, 그렇게 벌어도 생활비와 빚 갚기에 빠듯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박성태가 손을 들었습니다. 왔군. 박성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급 양복에 금태 시계. 35년 전 허름한 청바지를 입던 남자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앉아. 영수는 말없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왔습니다. 뭐 드시겠습니까? 커피. 아메리카노.
박성태가 주문했습니다. 저도요. 영순이 따라 말했습니다. 웨이터가 물러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뭐야? 영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뭘 원해? 뭘 원하냐고? 돈이야. 얼마면 돼? 10억, 20억. 박성태가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20억 줄게. 어차피 나한테는 푼돈이야. 그리고 수진이 결혼도 잘 되게 해줄게. 재민이가 수진이 잘 챙기도록 내가 신경 쓸 테니까. 영수는 피식 웃었습니다. 35년 전에 당신이 나한테 남기고 간 빚이 3천만 원이었어. 그거 갚느라 10년 걸렸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설거지하고 낮에는 공장 다니고 밤에는 포장마차에서 일했어. 잠은 하루 서너 시간밖에 못 잤어. 영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서 피가 났는데 약 살 돈이 없어서 소금물에 담갔어. 수진이가 열이 펄펄 끓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밤새 안고 울었어. 35년이야. 35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 당신 때문에. 근데 20억 주면 끝이야? 35년이 20억이야? 그럼 얼마면 돼? 50억, 100억? 박성태가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돈 안 받아. 영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했는지 세상이 알아야 해. 자수성가 신화? 다 거짓말이잖아. 장인 돈으로 시작한 거잖아. 아내와 갓난아기 버리고 도망가서 다른 여자한테 빌붙은 거잖아. 박성태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경고하는데 나한테 덤비면 너만 다쳐. 박성태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돈이 있어. 권력도 있어. 변호사도 있고 언론도 손에 쥐고 있어. 내가 뭘 들고 와도 다 막을 수 있어. 그리고 수진이 내가 손 쓰면 직장에서 잘리게 할 수 있어. 재민이 결혼도 없던 일로 할 수 있고. 영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그렇게까지. 경고는 한 번뿐이야. 입 다물고 돈 받아. 그게 너한테 좋아. 수진이한테도 좋고. 영수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35년을 참았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안 받아. 영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뭘 하든 난 포기 안 해. 뭐, 내가 얼마 안 남았어. 폐암 말기야. 길어야 몇 달이야. 박성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서울 게 없어. 죽기 전에 당신한테 당한 것 같고 죽을 거야. 영순이 돌아섰습니다. 기다려, 박성태. 곧 세상이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 거야. 영순이 걸어나갔습니다. 김영순, 후회할 거야. 너 혼자만 다치는 게 아니야. 영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벌 비리 전문 기자. 박성태를 무너뜨리려면 언론이 필요했습니다. 혼자서는 힘이 없었습니다. 돈도 권력도 변호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힘을 빌리면 다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현주, 경제지 기자, 재벌 비리 전문. 여러 재벌가의 비리를 폭로해서 유명해진 기자였습니다. 이현주 기자, 또 다른 재벌 비리 폭로. 언론의 사명. 두려움 모르는 기자, 이현주, 권력에 굴복하지 않겠다. 기사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기자라면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컴퓨터 타자가 서툴러서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쳤습니다. 제목 한성그룹 박성태 회장의 숨겨진 과거. 이현주 기자님께 저는 김영순이라고 합니다. 67세입니다. 35년 전
저는 박성태라는 남자와 살았습니다.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우리 사이에 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성태는 딸이 태어난 지 3일 만에 저희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3천만 원의 빚만 남기고 저는 그 빚을 갚느라 10년을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딸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지금 한성그룹 회장입니다. 자수성가 신화? 다 거짓말입니다. 그는 저를 버린 직후 재벌가 딸과 결혼해서 장인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증거가 있습니다.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김영순 드림. 발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발 답장이 오기를. 하루가 지났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답장이 없었습니다. 영수는 불안해졌습니다. 기자가 관심이 없는 걸까? 35년 전 일이라 기사거리가 안 되는 걸까? 3일째 되는 날 아침 이메일함을 열었습니다.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김영수님께 메일 잘 받았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네요. 확인차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당시 박성태 씨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사진, 문서, 증인 등. 박성태 씨가 35년 전에 빚을 남기고 도망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박성태 씨가 이정혜 씨와 결혼한 시점과 날짜를 알고 계십니까? 만나서 이야기 나눕시다. 내일 오후 2시 종로의 카페에서요. 이연주 드림. 영순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만나겠대. 기자가 만나겠대. 다음 날 오후 종로의 한 카페였습니다. 영수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긴장이 됐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2시가 됐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인상,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영순 씨? 네, 이연주 기자님이시죠? 이연주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메일 잘 받았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35년 전 일이니까. 그래서 안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박성태 회장 이름이 나오니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 사람 예전부터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상하다고요? 네. 자수성가라고 하는데 자료를 찾아보면 초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요. 그리고 장인 회사를 물려받은 게 너무 자연스럽게 처리됐어요. 이연주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자료 가져오셨어요? 영수는 가방에서 준비한 것들을 꺼냈습니다. 35년 전 결혼 사진과 박성태의 수첩. 이연주가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사진 속 남자가 박성태 회장이 맞아요? 네, 35년 전이지만 얼굴은 똑같아요. 눈빛이 똑같아요. 이연주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이정희 접근 방법 결혼 전제로. 영순이 처리비 핑계로 도망. 이연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건 꽤 결정적이네요. 박성태 회장이 직접 쓴 거 맞죠? 네, 그 사람 필체예요. 35년 동안 잊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연주가 수첩을 내려놓았습니다. 35년 전 일만으로는 기사 쓰기 어려워요. 왜요? 공소시효도 지났고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워요. 그리고 박성태 쪽에서 위조라고 주장하면 반박하기 힘들어요. 35년 전 수첩이 진짜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영순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건가요? 현재 진행형인 범죄가 있으면 좋겠어요. 박성태가 지금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건 기사가 될 수 있어요. 35년 전 일은 그걸 뒷받침하는 증거로 쓸 수 있고요. 이연주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성태 주변 사람 중에 배신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35년 동안 곁에 있던 사람. 비밀을 알고 있을 만한. 영수는 생각했습니다. 문득
상견례 때 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박성태 옆에 서 있던 회색 머리의 남자.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눈빛. 비서실장이라고 소개했던 사람. 윤기철. 비서실장이요. 35년 동안 박성태 옆에 있었다고 하던데. 윤기철? 이현주가 메모했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뭔가 알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접촉할 수 있어요? 시도해 볼게요. 며칠 후 영수는 인터넷에서 한부고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한성그룹 윤기철 비서실장 모친상. 영수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사람을 만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장 빈소, 조문객이 많았습니다. 한성그룹 임직원들이 줄을 서서 조문하고 있었습니다. 영순도 줄을 섰습니다. 분향을 하고 절을 올렸습니다. 상주석에 60대 중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에 깊게 패인 주름,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따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윤기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저 김영순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 상견례 때 뵀어요. 박재민 씨 약혼자 어머니요. 윤기철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를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기억합니다. 잠깐 시간 괜찮으시면. 지금은 어렵고 윤기철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한성그룹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영순이 종이에 번호를 적어 건넸습니다. 윤기철이 받으며 영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죄책감 같은 것. 3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김영순 씨, 윤기철입니다. 아, 네. 연락 주셨네요. 할 말이 있다고 하셨는데 만나서 얘기할까요? 네, 좋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성북동의 바람 카페에서요. 아는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이에요. 다음 날 오후 성북동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한적한 골목 안에 있는 작은 카페.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윤기철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른 후라 그런 것 같았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할게요. 윤기철이 말했습니다. 저 회장님 비서실장입니다. 회장님께 보고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알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에도 저를 만나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요. 호기심이에요. 윤기철이 영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상견례 때 회장님 표정이 이상했거든요. 김영순 씨 보시고 얼굴이 굳어지셨어요. 산지 5년 동안 회장님 모셨지만 그런 표정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김영순 씨가 누구시길래 회장님이 저런 표정을 지으시나? 윤기철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무슨 일인지? 영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걸까? 박성태의 비서실장인데.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35년 전 저는 박성태와 살았어요. 윤기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살았다고요? 네. 사실혼 관계였어요. 딸도 있었어요. 지금 재민 씨랑 약혼한 수진이가 그 딸이에요. 박성태의 친딸이에요. 윤기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수진 씨가 회장님의 네. 딸이에요. 하지만 박성태는 수진이가 태어난 지 3일 만에 도망갔어요. 3천만 원 빚만 남기고 저와 갓난아기를 버리고 영수는 35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빚을 갚느라 10년을 고생한 것,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딸을 키운 것, 손이 트고 갈라져도 약 하나 못 산 것. 윤기철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회장님이 과거에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거, 아이까지 있었다는 거. 영순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어떻게 35년 전에 회장님이 술 드시고 한번 말씀하신 적 있어요. 저한테만. 윤기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기철아, 나 버리고 온 여자가 있어. 아이도 있고. 근데 그년이랑 아이는 이미 죽었을 거야. 내가 남기고 온 빚 때문에. 영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죽었을 거라고?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계셨군요. 35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사시면서. 윤기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알면서도 가만히 있어서. 왜 당신이 미안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눈 감고 있었으니까요. 월급 받으니까, 가족 먹여 살려야 하니까. 그렇게 핑계대면서 35년을 살았어요. 윤기철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뭐라고요? 기철아, 사람답게 살아라. 부끄럽지 않게. 윤기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평생 양심에 찔리며 살았어요. 회장님이 나쁜 짓 하시는 거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그게 제 일이니까, 비서니까. 근데 이제 떳떳해지고 싶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가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윤기철이 영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영순 씨, 뭘 원하세요? 박성태가 한 짓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증거가 있지만 부족해요. 35년 전 일만으로는 기사가 안 된대요. 그래서요? 당신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윤기철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무거운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우면 저도 위험해져요. 알아요. 가족도 있어요. 아들이 둘 있어요. 그래도 부탁드려요. 영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얼마 안 남았어요. 폐암 말기예요. 길어야 몇 달이에요. 윤기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죽기 전에 박성태가 한 짓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한참 후 윤기철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요? 회장님이 35년 전에 횡령을 했어요. 다니던 회사에서 5천만 원을 빼돌렸어요. 그 돈으로 이정희 씨 아버지한테 접근한 거예요. 영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35년 동안 저지른 일들, 뇌물수수, 비자금 조성, 불법 로비, 증거 다 있어요. 제가 관리했으니까. 윤기철이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여기 제 개인 이메일이에요. 회사 이메일 말고 개인 거. 며칠 안에 자료 보내드릴게요. 영순이 종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뭔데요? 회장님 일기장이 있어요. 1989년부터 쓴 일기장. 거기에 모든 게 적혀 있어요. 영순 씨를 버린 것, 횡령한 것, 이정희 씨 집안을 이용한 것, 35년간 저지른 불법들까지. 일기장이요? 회장실 금고에 있어요. 비밀번호는 저만 알아요. 필요하면 구해드릴 수 있어요. 영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을 끝내줘요. 제가 도울게요. 윤기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이틀 후 영순의 이메일함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윤기철이었습니다. 김영순 씨께 약속드린 자료입니다. 1989년 횡령 관련 서류, 회계장부 사본과 은행 거래 내역 5천만 원, 출금, 박성태 개인 계좌 입금, 비자금 조성 내역,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금액 약 200억 원, 뇌물수수 기록, 정치인, 관료에게 전달한 금액과 날짜, 박성태가 이정희에게 보낸 편지, 1989년 2월, 위험을 감수하고 보내드립니다. 잘 사용해주세요. 윤기철 드림.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횡령 증거, 회계장부 사본이었습니다. 1989년 3월 박성태가 다니던 회사에서 5천만 원이 빠져나간 기록, 그리고 같은 날 박성태 개인 계좌에 5천만 원이 입금된 기록, 비자금 내역,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단과 스위스 은행 계좌번호. 2005년부터 현재까지 빼돌린 금액이 2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뇌물 기록. 정치인과 관료들의 이름, 금액, 날짜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파일. 편지. 영수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정희에게 보고 싶다. 매일 내 생각뿐이야.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 영순이가 임신했거든. 실수야. 근데 지금 떼어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걱정 마. 다 계획이 있어. 아이 낳으면 바로 튈 거야. 빚도 있고 하니까 핑계 대기 좋아. 영순이는 그냥 이용한 거야. 처음부터 너한테 갈 생각이었어. 내 아버지 사업 물려받으면 우리 잘 살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곧 갈게. 사랑해. 성태가. 영순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영순이는 그냥 이용한 거야. 35년 동안 품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수첩에서 봤던 내용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편지로 보니 더 충격이 컸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습니다. 자신은 이정희에게 가기 전에 잠깐 이용한 여자였을 뿐이었습니다. 영수는 컴퓨터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다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편지, 이게 가장 결정적인 증거야. 박성태가 직접 쓴 편지, 자기 입으로 이용한 거야라고 인정한 거야. 영수는 이현주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종로의 카페에서 이현주 기자와 만났습니다. 이현주가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횡령 증거, 비자금 내역, 뇌물 기록, 그리고 편지.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거면 기사 쓸 수 있어요. 이현주가 말했습니다. 횡령 증거, 비자금 내역, 그리고 이 편지. 박성태 회장의 자수성가 신화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정말요? 네. 특히 이 편지가 결정적이에요. 박성태 회장이 직접 쓴 편지잖아요. 영순이는 그냥 이용한 거야. 처음부터 너한테 갈 생각이었어.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영순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일주일. 자료 검증하고 추가 취재하고 법무팀 검토 받아야 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해야 해요. 이현주가 영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영순 씨, 이 기사 나가면 박성태 회장은 끝이에요. 근데 그 전에 반격할 수 있어요. 각오하셔야 해요. 각오했어요. 수진 씨한테는 말씀하셨어요? 아직 못했어요. 기사 나가기 전에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사 보고 알면 더 충격받을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날 밤 박성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영순,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경고했는데 안 들었네. 이현주 기자 만났지? 종로 카페에서. 영순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 만나든 내 자유야. 마지막 기회야. 기자한테 준 자료 회수해. 안 그러면 수진이 인생 끝이야. 협박이야? 경고야. 박성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수진이 회사에 감사 들어가게 할 수 있어. 해고되게 할 수 있어. 재민이랑 결혼도 없던 일로 할 수 있어. 일주일 줄게. 그 안에 결정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수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 두려웠습니다. 딸에게 피해가 갈까봐.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35년 동안 당한 것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영순의 반찬 가게에 불시 점검이 들어왔습니다. 아침 일찍 구청 위생과 직원 2명이 찾아왔습니다. 명찰을 달고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영순 씨 맞으시죠? 위생 점검 나왔습니다. 위생 점검요?
미리 연락도 없이? 불시 점검입니다. 협조해 주세요. 직원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고 조리대를 확인하고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구석구석 샅샅이 뒤졌습니다. 여기 냉장고 온도가 좀 높네요. 아, 그게 아침에 문을 자주 열어서 조리대에 흠집이 있네요. 위생 상태 불량입니다. 그건 오래돼서 그런 거예요. 조리에는 문제 없어요. 직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김영순 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위생 상태가 좀 문제네요. 뭐가요? 35년 동안 한 번도 문제 없었는데. 일단 영업정지 15일 처분입니다. 뭐라고요? 영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5년 동안 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한 번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위생 점검도 여러 번 받았지만 항상 통과했습니다. 이해 있으시면 구청에 신청하세요. 직원들이 영업정지 딱지를 붙이고 떠났습니다. 영수는 멍하니 딱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성태, 내가 한 짓이지. 며칠 후 인터넷에 기사가 떴습니다. 비위생 반찬가게 적발, 영업정지 처분, 강남구 소재 반찬가게 영업정지 15일, 위생 불량,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데서 반찬 사 먹었다니 소름. 손님들 불쌍하네. 위생 관리도 못하면서 장사는 왜 해? 영수는 화면을 바라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35년 동안 정직하게 운영한 가게였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재료 손질하고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비위생 가게가 됐습니다. 박성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날 저녁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나 오늘 회사에서 불려갔어. 뭐? 인사팀. 갑자기 감사가 들어왔대. 내가 맡은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다고.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근데 엄마 난 잘못한 거 없어. 서류도 다 정상이고 절차도 다 지켰어. 근데 분위기가 이상해. 나를 자르려는 것 같아. 영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아, 엄마 무슨 일 있어? 요즘 이상해. 가게도 영업정지 당하고 내 회사에 감사 들어오고. 뭔가 연결된 것 같아. 영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수진아, 주말에 집에 와. 할 말이 있어. 할 말? 뭔데? 만나서 얘기하자. 주말이었습니다. 수진이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말해. 무슨 일이야? 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찻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아. 수진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영수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35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말해야 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35년 동안 숨겨온 게 있어. 뭔데? 내 아버지 얘기야.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죽었잖아. 내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다고 했잖아. 아니야. 영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은 게 아니야. 도망간 거야. 뭐? 내가 태어난 지 3일 만에 도망갔어. 빚을 지고 다른 여자한테 가려고. 나랑 갓난아기인 널 버리고. 수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게 무슨 35년 전이야. 내가 태어난 지 3일 만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사람이 없었어. 짐도 돈도 다 가져가고 쪽지 하나만 남기고. 영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다.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게 됐다. 아이는 미안하다. 그게 전부였어. 35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없었어.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35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미안해. 내가 상처받을까봐. 근데 왜 지금? 왜 이제 와서? 영순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나타났어. 상견례 날. 상견례? 수진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만난 사람이 재민 씨 아버지밖에 없는데 그래. 박성태. 그 사람이 내 아버지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짓말,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이라고.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게 말이 돼? 재민 씨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그럼 재민 씨는 뭐야? 내 동생이야. 재민이는 이정혜 씨 아들이야. 박성태가 나를 버리고 도망간 뒤에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야. 너랑 피는 안 섞여. 이복 남매도 아니야. 수진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미쳤어. 이건 미친 거야. 수진아. 손대지 마. 수진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35년 동안 거짓말하고 이제 와서 이런 폭탄을 터뜨려.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어? 그래서 말하는 거야.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알아야 해? 이런 걸? 내 아버지가 날 버린 인간이라는 걸? 그것도 내 약혼자 아버지라는 걸?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나 어떡해? 재민 씨 어떡해? 결혼은 어떡해? 수진아,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35년이야. 35년 동안 속였잖아. 영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상처받을까봐 말 못했어.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래서 차라리 죽었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 근데 그 인간이 나타났어. 35년 만에. 그것도 내 시아버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야? 더 있어? 영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 말해야 했습니다. 엄마, 아파, 뭐? 폐암이야. 말기.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3달 전에 진단받았어. 6개월에서 1년이래. 거짓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거짓말이지?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 영순이 서랍에서 진단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진단명 폐암 3기. 예상 여명 6개월 1년. 수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왜 혼자 숨겼어? 바보야. 엄마가 바보야. 영순이 수진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걱정시키기 싫었어. 내 결혼 앞두고. 바보야. 나한테 말했어야지. 혼자서 어떡해. 한참을 울다가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박성태한테 복수하려는 거지? 응. 그 인간이 한 짓을 세상에 알리려고. 그래서 가게 영업정지 당하고 내 회사에 감사 들어온 거야. 응. 박성태가 한 거야. 내가 움직이니까 협박하려고. 수진이 영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도울게. 수진아, 엄마 혼자 35년 동안 버텼잖아. 이제는 내가 옆에 있을게.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같이 끝내자. 박성태를 내 아버지라고? 아버지는 무슨? 날 버린 인간이 무슨 아버지야.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고맙긴. 우리 가족이잖아. 엄마 하나밖에 없는데. 두 사람이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일주일 후 아침이었습니다. 영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영순 씨, 기사 나갔어요.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단독 한성그룹 박성태 회장, 자수성가 신화의 충격적 진실. 35년 전 아내와 갓난아기 버리고 도주. 횡령금으로 새 인생. 박성태 회장이 직접 쓴 편지 공개. 영순이는 그냥 이용한 거야. 영수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한성그룹 박성태 회장 69회 자수성가 신화가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박 회장은 1989년 당시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 김모 씨와 갓 태어난 딸을 버리고 도주했다. 당시 박 회장은 다니던 회사에서 5천만 원을 횡령했으며 이 돈으로 또 다른 여성 이모 씨에게 접근해 결혼에 성공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박 회장이 당시 이모 씨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다. 편지에는 영순이는 그냥 이용한 거야. 처음부터 너한테 갈 생각이었어라고 적혀 있어. 처음부터 계획적인 범행이었음을 시사한다. 버려진 김모 씨는 3천만 원의 빚을 떠안고 10년간 지옥 같은 삶을 살며 홀로 딸을 키워야 했다. 박 회장은 이후 이모 씨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건설회사를 물려받아 현재의 한성그룹을 읽었다. 맨손으로 일군 자수성가라는 그의 신화는 완전한 거짓이었던 셈이다. 본지는 또한 박 회장이 35년간 저지른 비자금 조성, 뇌물 수수 등의 증거도 입수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금액만 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아래로 댓글이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충격. 자수성가가 다 거짓이었네. 아내와 아기를 버리고 도망가다니 인간이 아니네. 편지 내용 소름. 처음부터 계획이었구나. 저 여자분 3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검찰 수사해라. 영수는 화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이 알아줬어. 내가 당한 걸 세상이 알아줬어. 35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으며 버텼던 35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35년. 이제 세상이 알아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인터넷이 뒤집어졌습니다. 기사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박성태 횡령. 한성그룹 비자금. 박성태 아내 버리고 도주. 자수성가 거짓.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기사가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이런 인간이 재벌 회장이라니? 아내랑 갓난아기 버린 놈이 사회공헌으로 훈장 받았대? 위선자 오브 위선자. 검찰은 뭐해?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님? 저녁 뉴스에서도 이 사안을 다뤘습니다. 한성그룹 박성태 회장의 과거가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박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수는 TV를 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35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행복해야 할 시절을 지옥에서 보냈습니다. 그건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기사 봤어. 그래. 봤구나. 회사에서 난리야. 다들 기사 얘기만 해. 나한테도 물어보고. 수진아, 괜찮아? 응. 근데 이상해. 뭐가? 내 아버지가 저렇게 나쁜 사람이라는 게 슬프지가 않아. 오히려 시원해. 3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사실은 나를 버린 거였잖아. 그런 사람이 아버지라니.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있어도 저런 아버지면 없느니만 못해. 영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 미안해야 할 사람은 박성태지. 수진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재민 씨한테서도 연락 왔어. 재민이가? 응. 아버지 때문에 미안하다고. 기사 보고 충격받았대. 자기 아버지가 저런 사람인 줄 몰랐대. 그 아이도 힘들겠구나. 근데 재민 씨가 그랬어. 자기는 내 편이래. 아버지가 뭘 하든 자기는 나랑 엄마 편이래. 그 아이. 정말 착한 아이구나. 응. 엄마도 조심해. 박성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성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영수는 TV 앞에 앉아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박성태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지만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박성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성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보도된 기사는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35년 전 김영순이라는 여성과 교제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영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시 저는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고 그녀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잠시 떠났던 것입니다. 연락이 끊긴 것은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거짓말. 영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기사에서 공개된 편지는 위조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편지를 쓴 적이 없습니다. 박성태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전문 기관에서 받은 필적 감정 결과입니다. 해당 편지의 필체가 제 필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년 당시 저는 회사에서 5천만 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대출받은 것입니다. 이후 전액 상환했으며 관련 서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자금 의혹도 사실무근입니다. 해당 자료는 조작되었거나 맥락이 왜곡된 것입니다. 박성태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영수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필적 감정? 위조? 손이 떨렸습니다. 이현주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영순 씨, 기자회견 봤어요? 네. 봤어요. 필적 감정이. 당황하지 마세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이현주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박성태 정도 되면 필적 감정기관 하나 매수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돈 주면 결과 바꿔주는 데 많아요. 하지만 여론이. 지금은 흔들리겠죠? 하지만 우리한테 더 강력한 카드가 있잖아요. 더 강력한 카드요? 일기장이요. 윤기철 실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박성태가 직접 쓴 일기장. 영순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 공원이었습니다. 영순은 윤기철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감시당하고 있다고 했으니 연락이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재민이에요. 재민아? 지금 만날 수 있어요? 드릴 게 있어요. 드릴 거? 뭔데?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동네 공원으로 나오실 수 있어요? 공원 벤치에서 재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재민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재민이 품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예요. 아버지 일기장 사본. 영순이 놀랐습니다. 일기장? 어떻게? 윤 실장님이 구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윤 실장님이 회사에서 감시당하고 있어서 직접 전달 못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영순이 종이를 받았습니다. 박성태의 필체였습니다. 1989년 2월 15일 영순이가 임신했다. 귀찮게 됐다. 하지만 이용할 수 있다. 아이 낳으면 빚 핑계로 도망가면 된다. 1989년 3월 3일 드디어 도망친다. 영순이와 아이는 죽은 셈 치자. 모든 게 계획대로. 영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재민이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2년 8월 10일. 재민이가 태어났다. 하지만 기쁘지 않다. 회사 물려받으려면 아들이 필요했을 뿐이다. 아이는 수단에 불과하다. 재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적혀 있었어요. 아이는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재민아.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냥 회사 물려받으려고 필요했던 거예요.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근데 처음부터 사랑받은 적이 없었어요. 저도 이용당한 거예요. 어머님처럼. 영수는 재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도 피해자였습니다. 박성태에게 이용당한 피해자. 재민아, 어머님, 이 일기장 사본. 기자한테 주세요. 아버지가 한 짓이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정말 괜찮아? 내 아버지잖아. 아버지요? 재민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한테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쓴 사람이 무슨 아버지예요. 그냥 낳아준 사람일 뿐이에요. 재민이 영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복수는 제 복수이기도 해요. 저도 아버지한테 이용당했으니까. 같이 끝내요. 영수는 재민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3일 후 2차 기사가 나갔습니다. 단독 박성태 회장 친필일기 공개. 아내도 아들도 이용한 것뿐. 영순이와 아이는 죽은 셈 치자 충격적 기록. 재민이는 수단에 불과 아들마저 이용 대상으로. 비자금 200억 조성 차백. 누가 알겠어? 난 천재야. 이번에는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필적 감정 조작 주장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일기장에는 35년간의 기록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작하기에는 너무 방대했습니다. 일기장에 다 적어놨네? 증거 자체를 남겼잖아. 아들한테도 수단에 불과? 진짜 미친놈이네. 자기 입으로 천재라고 키읔키읔키읔 천재적인 쓰레기. 필적 감정 조작 주장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검찰 빨리 수사해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성그룹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그날 밤 영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성태였습니다. 만나자. 마지막으로. 왜? 할 말이 있어. 내일 오후 3시. 한성그룹 본사. 15층 회의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수는 불안했습니다. 덧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인간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한성그룹 본사 15층 회의실이었습니다. 영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성태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왔군. 박성태가 돌아보았습니다. 얼굴이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뭐야? 할 말이. 영순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35년 전에 너를 버렸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박성태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망할 순 없어. 박성태의 눈빛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광기가 번뜩였습니다. 같이 죽자. 박성태가 영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미쳤어. 영순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박성태가 빨랐습니다. 박성태가 영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35년 전에 죽었어야 했어. 왜 살아서 나타난 거야? 왜 내 인생을 망치는 거야? 나. 영순이 발버둥 쳤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재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 재민이 달려와 박성태를 밀쳤습니다. 박성태가 비틀거렸습니다. 재민아, 넌 왜? 경찰 불렀어요. 끝났어요, 아버지. 박성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나를 배신해? 내가? 배신이 아니에요. 정의예요. 재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저한테도 수단에 불과하다고 했잖아요. 저도 이용당한 거예요. 어머님처럼. 경찰이 박성태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성태 씨,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성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박성태가 끌려나갔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35년 만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영순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재민이 영순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영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119, 빨리 119 불러.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수진이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네, 저 딸입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일단 의식은 돌아오셨는데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암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며칠이 고비입니다. 수진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재민이 수진을 부축했습니다. 수진 씨, 며칠이라니. 며칠이라니.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실이었습니다. 영순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수진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순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수진아, 엄마 왜 진작 치료 안 받았어? 왜 혼자서? 미안해. 할 일이 있었어.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다 했어. 박성태, 잡혔지? 응. 잡혔어. 엄마가 이겼어. 영순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수진이 영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버텨. 아직 가면 안 돼. 내일 결혼식도 봐야 하고 손주도 봐야 하잖아. 수진아. 영순이 수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예쁘게 컸다. 정말 예쁘게.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유언 같잖아. 미안해. 아빠 없이 키워서 고생만 시켜서. 영순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근데 수진아, 엄마는 행복했어. 너 키우면서.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엄마, 재민이랑 잘 살아. 영순이 재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재민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재민아, 수진이 부탁해. 잘 지켜줘. 네, 어머님. 약속드릴게요. 수진 씨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영순이 수진의 손을 쥐었습니다. 사랑해. 수진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엄마. 나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영순이 눈을 감았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로. 1년 후였습니다. 박성태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횡령, 배임, 비자금 조성, 뇌물수수, 폭행 혐의. 법정에서 박성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판결을 들었습니다. 한성그룹은 해체 수순을 밟았습니다. 계열사들은 하나둘씩 매각됐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공원묘지였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수진과 재민이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진의 왼손 약지에는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얀 묘비 앞에 멈췄습니다. 김영순, 1957-2025. 사랑하는 엄마, 여기 잠들다. 수진이 묘비 앞에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엄마 왔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봄이야. 엄마가 좋아하던 벚꽃이 폈어. 재민이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결혼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약속했잖아요. 수진 씨랑 행복하게 살겠다고. 약속 지켰어요. 수진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배가 약간 불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나 임신했어. 3개월째야.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마치 영순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면 이름 영순으로 지을 거야. 엄마 이름.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처럼 강하게, 엄마처럼 따뜻하게 키울게. 엄마가 나 키운 것처럼. 재민이 묘비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감사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를 아들처럼 대해주셔서 아버지보다 더 따뜻하셨어요. 어머님 덕분에 저도 변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하겠다고. 재민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 씨 평생 지킬게요. 약속드려요. 수진이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35년 동안 혼자서 나 키우느라 고생했잖아. 이제 좀 쉬어. 편하게. 아프지 말고. 바람이 수진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사랑해, 엄마. 영원히. 멀리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원묘지 입구에서 한 가족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아는 젊은 부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작. 영순의 묘비 위로 벚꽃잎이 떨어졌습니다. 마치 영순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35년의 한이 풀렸습니다. 복수는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AI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내용을 각색 수정, 창작한 인생 사연입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보다 나은 채널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끝.